새벽 Yes, 4시 hurry up. I need the 30분. delivery now. 나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8년을 살아온 내 손은 거칠지만 국자를 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시장 국밥집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새벽을 엽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싸고 새벽 손님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들려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은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50년 전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무엇보다 내게 그다지 좋은 기억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50년 만에 모이는 자리거든요. 어머님도 꼭 오셨으면 해서요. 동창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어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던 그날, 나는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 다니는 애. 우리랑은 다른 애. 복도에서 들려오던 속삭임들. 멀어져가는 친구들의 뒷모습. 그때부터 나는 그 친구들 앞에서 늘 작아졌습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게, 배우지 못했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저기 어머님? 전화 너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내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요? 다들 어머님 보고 싶어 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국솥 앞으로 돌아왔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줍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가? 30년을 해온 이 일이.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이 일이. 그런데 왜 동창들 앞에선 당당할 수가 없을까요? 그날 저녁 나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문자함에 있던 동창회 안내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이름, 날짜, 시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민석이는 대형 물류기업의 운영이사입니다. 45살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임원까지 오른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나 사이엔 말하지 않는 약속 같은 게 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가 국밥집 하는 거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게 편하다면. 하지만 속으론 쓰렸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엄마인가? 시장 국밥집 하는 게 아들한테 짐이 되나?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의 세계가 내가 사는 세계와 다르다는 걸요. 민석이는 가끔 가게에 들립니다. 주로 저녁 늦은 시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때입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그럭저럭. 너 저녁은 먹었니? 회사에서 먹었어요. 아들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혹시 소문이 날까봐. 나는 그 조심스러움이 보호인지 부끄러움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셔도 되는데. 제가 생활비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손님들 보는 것도 좋고. 하지만 엄마 나이가. 68살이 뭐가 많아. 나는 아직 팔팔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내가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 파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집은 내 전부였습니다. 남편 잃고 아들 키운 전쟁터였습니다. 비 오는 날도 아픈 날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숨겨야 할 일이 됐을까요? 왜 당당할 수가 없을까요? 문득 동창의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볼까요? 여전히 공장 다니던 그 애로, 가난했던 그 애로. 아니면 이제는 다를까요? 50년이 지났으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동창의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동창회에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왠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중요한 거래처 모임이 있는데요. 토요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창회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큰 거래처인데 그쪽 회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 동네 구경도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 그날 가게 좀 쉬면 안 될까요? 혹시라도 이쪽 시장 구경 오시면.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숨기고 싶은 거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민석이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회사 일이 중요해서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출세가 기쁜 동시에 내가 아들의 약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한 이 자리가 아들을 키운 이 국밥집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알았다. 그날 쉴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가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서 있던 이 자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창의 문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려고 했던 그 모임. 이제는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가게를 쉬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합니다. 30년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들조차 숨기고 싶어하는 이 일을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68년을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볼까?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동창회에 가기로요. 아들이 나를 숨기든 말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로서 그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요.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갈게요. 토요일에 봬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나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일할 때나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지만 어색했습니다. 이게 나 맞나 싶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로비가 보였습니다.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박정분 어머님 맞으시죠?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전화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어머, 진짜 오셨네요. 어서 들어가요. 나는 그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연회장.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기에요.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동창들은 하나같이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금목걸이를, 누군가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교복 입던 그 아이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 정분이 맞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영희. 옛날 우리 반 반장이었습니다. 그래, 나야. 오래간만이다. 세상에, 진짜 오래됐네.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살았지 뭐.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한다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응, 국밥집 해. 30년 됐어. 어머, 힘들겠다. 우리는 다들 이제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웃음 속에 예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느낌. 나는 다시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뭐해?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어. 회사 다녀. 어느 회사? 그냥 물류 쪽이야.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임원이라는 것도 큰 기업에 다닌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자랑처럼 들릴까봐 아니면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야. 서울대 나왔어. 우리 아들은 변호사 하는데 요즘 바빠 죽겠대. 자식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해외여행 이야기, 손주 이야기, 연금 이야기. 나는 그저 물만 마셨습니다. 말을 섞을 틈이 없었습니다. 정분아, 너 아직도 그 동네 살아?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시장 근처에. 아이고, 거긴 너무 오래됐잖아. 우리는 다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재건축도 안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낙후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어때서요? 나는 거기서 아들 키웠고, 거기서 손님들 만났고, 거기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님들 식사 준비됐습니다. 호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자리로 이동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왔을까? 역시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작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내 국밥집으로, 내가 편한 그곳으로요. 식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끝나나 싶었습니다. 이번 동창회를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큰 기업의 임원이 되신 분인데요. 특별히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무심코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어오는 사람. 검은 양복을 입은 그 사람. 민석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저 사람. 옆자리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화성물류 운영이사잖아. 신문에서 봤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오늘 거래처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가게 쉬라고 하지 않았나요? 민석이가 나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결심 같은 것이요. 앉아 계세요, 어머님. 민석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물류 운영이사 최민석입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히 후원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꼭 와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민석이가 무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 박정분입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민석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어머니는 이 근처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십니다. 영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정부나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아, 제발 그만해. 나를 숨기고 싶었던 내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고. 그러니 제발 그만하자. 하지만 민석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내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미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연 회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도 거래처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신다는 걸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그 마음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걸요. 영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셨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여러분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18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나는 5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장 문을 들어서던 그날. 친구들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걷던 그 길들. 결혼하고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5살 때였습니다. 민석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시장 국밥집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국을 끓이셨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아플 때도 비가 와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 시절이 생생했습니다. 작은 민석이가 자고 있을 때 살금살금 나가던 새벽들. 밤늦게 돌아와 잠든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하던 날들. 중학교 때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고, 엄마 손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민석아. 내가 친구들을 집에 안 데려온 이유를요. 대학 들어가서도 회사 다니면서도 저는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석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걸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땀이 제 학비가 됐고 어머니의 눈물이 제 힘이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 다 괜찮아.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동창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정분아, 정말 대단해. 혼자 아들 그렇게 키웠다니. 영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남편 없이 애들 키웠는데 너만큼은 못했어. 너 정말 강한 사람이야. 다른 친구들도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아까 그런 말해서. 맞아. 우리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힘든 게 아니었어. 그냥 내 삶이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나와 민석이만 남았습니다.
호텔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거래처 모임은 거짓말이었어요.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한다는 거. 엄마가 동창회 가신다는 거 알았어요. 문자 보내는 거 봤거든요. 나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자청했어요. 꼭 그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엄마 곁에 서고 싶었어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엄마를 숨긴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러웠어요. 엄마의 삶을 존중하지 못한 제가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괜찮아, 민석아. 엄마는 다 이해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가게 쉬라고 했을 때 엄마 표정 봤어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알아요.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신다고.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아들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에요, 엄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을 오간 이 길. 새벽마다 어둠 속을 걸었던 이 길. 나는 패배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책임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인생의 승리였습니다. 늦게 왔지만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어김없이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김치를 썰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물 끝내줍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내 목소리가 전보다 더 밝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민석이가 회사 사람들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팀원들이에요. 여기 국밥 정말 맛있다고 자랑했더니 꼭 오고 싶대요. 나는 놀랐습니다. 민석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당당하게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나는 국을 퍼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랑도 담겨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나는 낡은 국솥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이 솥. 닳고 낡았지만 여전히 뜨겁습니다. 나처럼요. 68살 박정분. 시장 국밥집 주인. 한 아들의 어머니. 이게 내 이름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박정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회. 그 자리에서 할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시장 국밥집.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이, 내 처지가,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나를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새벽부터 일어나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당당해지셨나요? 어떤 일로 자랑스러우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